안녕하십니까. CNGTV의 진행을 맡고 있는 조영식입니다. 2021년 9월 13일 CNG 방송은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면서 단순 반복적인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실 분은 UiPath 코리아 김영수 이사님과 마이크로소프트 이재석 MVP이십니다. 그래서 각자 좀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UiPath 김영수입니다. UiPath에서 이제 기술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프리세일즈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재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MVP입니다. AI MVP인데요. 근데 요즘에는 AI보다 그 업무 자동화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MSRPA 뭐 이런 부분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아마 UiPath하고도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이 다 겸손하게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틈틈이 좀 자기소개 좀 많이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오늘 그러면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네. 한번 시작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준비한 자료 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자동화된 기업을 향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UiPath가 가지고 있는 슬로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회사가 실제 사람이 하던 따분한 일들을 전부 자동화시켜서 훨씬 더 생산적이고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iPath는 RPA 시장에서 첫 번째 선두로 시작한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회사들 좀 있었고요. 회사가 만들어진 건 2005년에 만들어졌었는데 실제 RPA 관련된 일을 시작한 건 2013년에 시작한 것 같아요. 초기에는 BPM 관련된 IT 아웃소싱을 했었거든요. 근데 RPA를 했던 실력이 좋았는지 고객이 야 너네 이런 거 하지 말고 직접 이런 툴을 만들어봐. 너무 잘하던데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해서 RPA를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시작을 했고 최근에 2020년, 21년 4월에 그 뉴욕 시장에 상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글로벌 넘버 1 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두 가지 리포팅만 가져왔었고요. 포레스트 웨이브에서 RPA 부문 1위를 가진 거랑 그리고 에베레스트 피크 프로세스 마이닝 부분에서 리더 자리를 가지고 있는 자평만 두 개 잘당 소개해 드렸습니다. 뭐 처음에 이제 자리를 얘기하실 때 RPA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RPA 개념을 저는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RPA를 보면은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인데요. 실제는 프로세스를 자동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미 프로세스에 있는 거죠. 뭐 새로운 걸 만드는 건 아니고요. 프로세스와 프로세스를 누가 수행하냐?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비슷한 로봇이 그 프로세스를 수행시켜주자. 이런 개념이 이제 RPA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센터로 문의온 메일 같은 게 있다면은 그게 지원 관련된 부서로 가야 된다면은 지원센터로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판단을 해가지고 기술 지원을 보낼지 이거는 프로덕트 이슈이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돼. 개발실로 보낼지 결정을 할 텐데 이런 일들을 예전에 사람이 했다면은 지금은 로봇이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를 연결시키는 일을 사람 대신에 로봇이 수행한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긴 합니다. 그게 크게 RPA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그냥 로봇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로봇에 너무 공장에 나와가지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 제가 처음에 이제 UiPath RPA 한다고 얘기했을 때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제 로봇 만들어? 아니야. 또 다른 얘기는 맞긴 맞는데 그냥 PC에는 소프트웨어 로봇이야. 그랬더니 다들 그거였어? 그러더라고요. 저는 십몇 년 전에 그 RPA 그 나왔을 때, 이거 이름 짓는 보면 한 대 때려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어렵게 전달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약오르다가는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되게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왜 로봇이라고 했을까를 많이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사람을 흉내낼 수 있는 게 가장 먼저 닿는 게 로봇이 사람 흉내내지 않아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사람과 같이 흉내내가지고 따라갈 수 있다고 로보틱이라고 붙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RPA 플랫폼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를 보면은 제가 조금 도시화시켜 봤습니다. 처음에 제가 아까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프로세스와 프로세스를 연결시켜주는 일을 사람 대신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새롭게 프로세스를 만드는 건 아니고 있는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킬 거예요. 어떻게 자동화시키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은 저렇게 만드는 툴이 하나 있어야 되겠네. 그렇지. 툴이 있어야 되겠다. 자동화를 만드는 툴이. 자, 그 툴을 어디서 실행시켜? 걔를 실행시키는 것도 하나 필요할 것 같아.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걸 로봇이라고 부르는 거죠. 소프트웨어 로봇이 그걸 실행하게 만들자. 그리고 그걸 로봇이라 칭하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프로세스랑 로봇도 누군가 관리해줘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런 것도 필요하지. 관리 서버 같은 게 하나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그럼 어떤 프로세스는 자동화 시킬 수 있어? 어떤 걸 자동화하면 좋아? 그러다 보니 뭐가 생기냐면은, 그런 자동화 가능한 프로세스를 찾아주는 일이 생긴 겁니다. 자동으로 발굴할 수 있는 필요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 UiPath가 이런 그 프로세스 엔진 만드는 회사였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아니요. 그 초기에는 저 BPM 프로세스 엔진. 그 일을 엔진을 만들긴 했었어요. 그게 이제 기억이 저희들 나는 것 프로덕이 같아요. 아니라 고객사를 위해서 만든 미드웨어처럼 맞습니다. 그 엔진만 팔던 회사인데 잘 맞춰서 들어온 것 같아요. 잘 만드니까 고객이 너네 그거 말고 다른 거 만들어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세스까지 발굴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1년쯤 돌려보시면은 야 진짜 RPA 성과 괜찮니? ROI는 잘 나오는 거 맞아? 효과 있어? 이런 얘기 나오시는 거죠. 자, 저렇게 한 1년, 2년 좀 운영하시다 보면 이제 고민되는 게 아니 이거 로봇이라고 해서 사람을 흉낸다고 했지만 너무 룰 기반이나 좀 정해진 기반 아니야? 뭔가 AI랑 붙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은 AI, ML을 연동해서 로봇이 실제 사람이 추론한 것과 이런 것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분류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뭘 인지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로봇이 수행할 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모토가 The Fully Automated Enterprise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자동화된 기업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일반적인 기업과 완전히 자동화된 기업을 좀 비교해 본다면은 일반적인 기업은 직원들이 시스템을 쓰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거예요. 그때 완전히 자동화된 엔터프라이즈 입장에서는 반복적이고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는 로봇이 해. 대신에 직원들은 좀 더 부가가치 있고 창의적인 일에 좀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로봇을 쓰는 4가지 경우가 있는데 저 밑에 보시면 이제 4번째 케이스가 야 조직 우리도 AI 해야 되지 않아? 누구나 AI 한다는데 이것도 RPA 입장에서는 아주 쉽게 AI를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로봇이 실제 그 AI를 이용해서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향하고 있는 바가 이제 완전히 자동화된 엔터프라이즈를 지향하고 있고요. 이렇게 가져갔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요소 4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자동화 가능한 업무는 가능하면 로봇한테 주자는 겁니다. 이게 RPA가 생기게 된 이유와 확산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젊은 친구들이 허드렛 일을 하는 걸 싫어합니다. 요즘 MZ세대는 더더욱 싫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들어오지는 않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런 일은 로봇 줍시다. 이렇게 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IT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 민주화라는 얘기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누구나 쉽게 AI, ML을 쓸 수 있어야 된다. 누구나 쉽게 IT의 어드밴스된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직원들도 전부 쉽게 로봇을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보통 이제 RPA를 과제를 하게 되면은 과제를 선정하고 어떤 과제를 할지 결정한 뒤에 전문 개발자가 개발을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전문 개발자 개발하려고 하니까 그 과제가 얼마의 ROI가 나오는지, 예를 들어 얼마나 자주 실행되는 거야, 시간이 얼마 걸려, 이런 걸 계산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봐. 그래서 그걸 개발했는데 난 사실 커피 마실 시간 20분만 하면 되긴 하는데 나는 일이 너무 싫어.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일들은 사실은 그렇게 못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해야 되냐면은 아니 그건 네가 직접 해 라고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야 되겠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AI가 사실은 자동화 영역을 엄청 넓혀준 거였죠. 대표적으로 요즘 많이 쓰이는 AI 중에 하나가 문서를 보고 어떤 항목이 이제 추출한 뒤에 시스템에 자동으로 넣어주고
시스템과 비교해가지고 문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AI 많이 쓰거든요, RPA가. 그런 부분들이 AI 발전이 이뤄낸 결과를 RPA가 빨리 흡수하고 RPA가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RPA만 하는 회사이긴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라이프 사이클, 자동화의 라이프 사이클에 거쳐가지고 가치를 만드는 시간을 가능한 빨리 가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지속적인 ROI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과제를 발굴하고 개발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자동화 프로세스를 배포하고 운영하는 거 그리고 사람이 개입해야 될 때와 로봇이 혼자 할 때 좀 나눠가지고 사람이 개입하고 할 때도 같이 쉽게 인테그레이션 될 수 있게끔 하고 그 전체의 성과를 측정하고 거버넌스까지 가져가는 전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PA 전문회사를 보니 시작부터 끝까지 RPA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일들이 실제 필요한 일들인지 그걸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시면서 네. 주로 이 라이프 사이클에서 한국에서는 어떤 쪽에 있는 분들과 많이 예. 만나십니까? 보통 이제 참여 아니면 뭐 실행? 지금 발굴 쪽이 좀 더 많은 편이고요. 발굴이 발굴과 중요한 개발 것 쪽이 좀 같아요. 많은 것 같습니다. 과제를 사업을 진행할 때는 결국 이제 RPA도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진행하게 되면은 결국 비용이 나오고 납기 기간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걸 얼마나 효율을 만들어낼 건지 보다 보니 효율을 생각하니까 야 그러면 어떤 과제를 내가 선택을 해야 효과가 잘 나올 것 같아. 이게 먼저 중요한 것 같아 보이고요. 과제 발굴에 좀 더 많이 시간을 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개발이 훨씬 더 중요하죠. 어떻게 내가 빨리 과제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떤 기능을 쓰면 좋을까요?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앞에 부분은 약간 인공지능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후반에는 오토메이션 쪽이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참여는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활발하진 않습니다. 이게 로봇이 내 동료, 피어 동료처럼 아직까지 일하지는 못하거든요. 로봇은 여전히 로봇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참여쯤에 성숙도가 높아지면 아마 로봇도 하나의 피어 워커로서 나의 동료로 생각하고 걔가 일을 해서 결과를 내가 보고 내가 피드백을 주거나 아니면은 콜라보레이션 통해서 일을 하거나 아직까지 그까지 단계는 가지 않은 것 같고요. 아마 향후에는 점점 참여 관련된 부분이 높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도 하나의 가상 일꾼으로 지금도 회사에서 도입할 때는 로봇한테 계정을 하나씩 주거든요. 네. 전부 다 뭐로 인식하냐면은 회사 직원처럼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 관리 용도로만 인식하지 실제는 나의 옆에 있는 동료처럼 보이진 않는데 발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초창기에는 이제 그 회사들이 네. 이제 디지털 워커를 대여해 주는 걸로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그 회사에다가 대여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뭐 이제 뭐 디지털 워커라고도 하고 뭐 이런 명칭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디지털 워크포스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그 아마도 이제 회사 안에서 이제 디지털 워커에 대한 기준과 정책도 좀 더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그냥 간단하게 쓸 수 있는 툴인 가장 쉬운 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자동화하는가를 좀 보여드리려고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 뭘 하고 있냐면은 캐시라고 하는 파일을 읽어서 저기에 있는 파일 내용을 특정 시스템에다가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RPA를 개발한다고 하지만 변수를 쓰거나 뭐 프로그램하는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오직 선택과 클릭만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줄씩 읽은 거를 어디에다가 지금 데모 어플리케이션인데 저기에다 값을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넣냐? 아까 엑셀을 읽었잖아요. 엑셀 읽으면 시트마다 데이터가 있을 거고 엑셀 컬럼에 헤드 값이 있겠죠. 그럼 그 값을 이용해서 어디에다 넣으라고 해주는 겁니다. 지금 선택하는 게 첫 번째 자리에다 값을 넣을 거라고 표시를 하면은 자동으로 옆에 있는 걸 보고 캐시 인이라고 하는 거 보고 오른쪽에 넣으면 되는 거지 라고 얘가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값은 어디 있냐면은 헤드에 있는 값을 이용해서 캐시 인 이렇게 책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사실 이제 현업들 특히 프로그래밍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도 저희들이 이 툴을 가지고 한번 교육을 한 반나절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야, 저건 나도 할 수 있겠다. 여기 꼭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야, 저거 보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보다 좀 어려운 툴은 반나절 설명해도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 나는 다른 거 할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건 되게 쉽게 보이지. 이 그 어플리케이션에 제한이 있습니까? 모두 다 됩니까? 어플리케이션 제약이 사실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 윈도우용에 도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 있죠. 이런 부분은 대부분 커버가 돼요. 그런데 그 흔히 말하는 예전에 만들었던 그 뭐 포질 관련된 만들어가지고 객체가 인식 안 되고 좀 특별한 어플리케이션도 있어요. 안 되는 것도 있긴 합니다. 대표적인 게 플래시로 만들었던 플럭스라는 UI 있잖아요. 아드에서 만들었던 거. 걔는 객체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전부 다 캔버스에 그린 거여서 인식 못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들 볼 때 대부분 값들은 잘 인식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돌고 나면은 트랜잭션 넘버라고 하는 값이 계속 바뀔 거예요. 업데이트하고 값을 하나씩 바꿔가지고 저기 나오는 트랜잭션 넘버에 있는 값을 입력을 해주는 거죠. 이 같은 경우 보면은 내가 저기 시스템에 값을 넣고 결과를 엑셀에 저장한 뒤에 메일을 보내야 되는 일이었어 라고 한다면은 그분 입장에서는 이거 나한테 기회 되겠다. 난 충분히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쟤를 쓰면은 그 시간에 커피를 마실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앞에 걸 보시면은 로봇이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PC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보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조금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게 뭐냐면 이제 PIP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은 PC에서 일하시면 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그냥 클릭질만 하고 있습니다. 일은 안 하겠는데. 그 뒤에 조그만 창이 보이거든요. 저 창이 뭐 하냐면은 저기서 로봇이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본인 PC에서 본인은 자기 일하고 로봇은 로봇이 할 일하고 한 PC를 로봇과 사람이 같이 나눠 쓰는 거죠. 이런 기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로봇을 쓸 수 있어야 되라고 했을 때 기술적으로 이런 게 돼 있으면은 이 기존의 PC 가지고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은 로봇이 돌 동안 나도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PC를 한 대 더 주실 거예요?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현업 내조라든지 직원들이 로봇 쓸 때는 되게 중요한 요소로 보여졌습니다. 근데 이게 실행하는 거가 내 데스크탑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크라우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서버에서 하는 거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제가 본인 PC에서 일을 하는 걸 잠깐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이에요, 이게? 전 나온 지 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PIP, 제품은 사실은 하나이긴 한데, 로봇이라는 제품이긴 한데, 거기에 기능을 더 추가한 거죠. PIP에서 동작할 수 있는 기능을 좀 추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한번 보시죠. 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BOM 쪽에 보험할 때 엔지니어 제조 엔지니어링 관련해서는 아마도 저희들이 사례를 좀 찾아보긴 했는데 전체 프로세스는 몇 개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회사 이름 말씀 못 드리긴 하는데 고객사 입장에서는 뭐라고 있냐면은 자기들의 전체 공정을 하나의 서비스 형태로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이렇게 공정을 태워서 결과를 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고 하는데 그것도 제조 관련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번 케이스는 그 오토캐드 툴에서 특정 레이어의 보험을 찾아온 뒤에 보험값만 엑셀을 저장하는 거였죠. 사람이 하면 되는 일이긴 해요. 근데 이 일은 창의적인 일이 아니라 아주 단순 반복적인 일이고 딱 틀이 정해져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로봇을 많이 시키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캐드 같은 경우를 설계하는 걸 로봇 시키겠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좀 힘든 것 같은데 이미 설계되어 있는 정보를 추출해 온 뒤에 그걸 특정 시스템에 집어넣거나 그 BOM이 우리가 요청한 거랑 맞는지 확인해봐.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엔지니어들이 거의 40%에서 60%가 설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하는 거,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 두 번째 블렛이 뭐냐면은 설계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테스트했던 거는 어떤 설계를 하면은 그 결과가 패스, 페일이 나오긴 하는데 패스 안에서도 이게 인계치가 사실은 되게 변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저가는 뭔지를 하려면은 계속 또 바꿔보시는 거예요. 바꾸고 다시 돌려보고, 바꾸고 다시 돌려보고. 근데 이런 일은 뭐 시키면 되죠. 그래서 고객분들이 그런 케이스가 10개가 나오면은 동시에 10개 로봇한테 어떻게 시키냐면은 4개 분석 조금 바꿔가지고 다 돌려봐. 그리고 전부 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고 야 이번에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그 중에 하나가 결정이 비용도 적게 들고 안정적인 거 이걸 하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 형태로는 제조 쪽에서도 엔지니어링 관련된 부분에서도 RPA를 많이 도입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RPA를 실제 시작할 때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돼요? 라고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제일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UiPath는 RPA의 온라인 무료 교육 사이트도 있고요. 커뮤니티 버전이라 해가지고
공짜로 쓸 수 있는 네. 버전들이 있습니다. 뭐 다른 데도 대부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어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에코와 커뮤니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처음부터 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통해서는 공짜로 계속 쓸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면은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제품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하는 데도 쓰이고 있고요. 저도 이거 공짜로 좀 쓰고 있는데 예. 그 뭐 제한이 뭐 5개 이하고 뭐 이 에이전트가 뭐 이런 그런 제한이 있긴 합니다.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빨리 좀 잘하면 돈 주고 사고도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내가 이거를 해서 내가 자동화가 되면 내가 더 할 일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네. 이게 자료 찾고 뭐 이거를 어디다 옮기고 막 이러는 거가 사실은 개인이 소비하는 시간이 되게 많거든요. 그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이 뭘 쓰냐면은 뭐 자동화로 가지고 애들 학원 가면은 학원에 출석했나 안 했나 결과 네. 있잖아요. 그거랑 그 리포팅을 가져온 게 있어요. 그래서 문자로 주는 것도 있는데 그분은 매일 돌면서 자기 애들이 학원을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그리고 거기에 예. 교사님이 그렇게 뭐 적어준 피드백이 있대요. 그걸 읽어와가지고 자기한테 메일로 주는 거예요. 몇 시에 갔구나, 몇 시에 왔구나, 준비사항이 뭐 있구나. 그래서 실생활에서 많이 RP를 쓸 때 가장 질문하시는 게 저거예요. 야, 혹시 캠핑 예약할 때 저거 쓸 수 있어? 혹은 그렇죠. 콘서트 KTX 예약할 때 아니면 KTX 저기 이번 추석에 어떻게 예약 안 될까? 예.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시긴 하십니다. 이거 하니까 옛날 처음에 한 3, 40년 전에 예. 그 스프레드시트 엑셀이 처음에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비지칼큐라고 딱 나왔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소프트웨어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만병통치약이다. 저는 소프트웨어 중에 비즈니스 중에 엑셀이 제일 많이 이 당연히 세상을 최고죠. 변화시킨 예, 것 예. 같아요. 근데 그 다음이 RPA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 비슷한데 예, 예. 오피스가 사실 회사에 가면은 다들 쓰시는 거죠. 근데 오피스 교육 받았어 이런 거 묻지도 않고 줍니다. 쓰세요. 우리 이걸로 일해. 근데 아마도 RPA 같은 개념이 나중에 한 10년쯤 지난 뒤에는 뭐가 되냐면 오자마자 우리 일은 이거로 하거든. 네가 필요한 건 이걸로 만들어 쓰면 되고 우리 이렇게 일하고 있으니까 쓰면 돼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LG그룹은 신입사원들 들어오면은 RPA 관련 교육을 하루 정도 시킨대요. 회사는 아마도 RPA를 향후 계속 쓰게 될 거니 이런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시킬 것 같아요. 이 RPA든 예.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RPA 역할과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잠깐 한번 캡처만 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실제 아카데미 가시가 보시면은 나는 막 시작하니까 초급자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여기 시민개발자 이게 현업분들을 위한 거거든요. 변수 프로그램 경험 없으셔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면은 쉽게 RPA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개인 생산성을 위해서 이제 요새 이런 뭐 메모나 노트 소프트웨어들 많지 않습니까? 예. 개인 생산성. 그거랑 이거랑 연동돼서 하면 생산성이 되게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여기 있는 분들이 기업의 생산성에 대해서는 뭐 열심히 발굴하고 하실 건데 개인의 생산성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네, 예. 그래서 되게 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약간 좀 개인 업자들도 다 엑셀 같은 거 일단 쓰지 않습니까? 이런 쓰시죠. 것도 이메일도 오고 그 사람들이 그 1인 기업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무슨 뭐 식당 같은 거 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하나만 템플릿 같은 거가 있어가지고 딱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사실 RPA 관련해 가지고는 사람 수요가 많은데 사람이 구하지 못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RPA가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영세한 중소 기업은 사람 구하고 싶어도 사실 못 구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영역에 대해서도 사실은 자동화 프로세스 좀 만들어지고 저희들이 아마 커뮤니티 관련해서는 쓸 수 있는 이 한계선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작은 회사들은 쓸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외부에서 그 어떤 사람이 잘 해가지고 이 템플릿을 만들면 그걸 이제 팔 수 있게 마켓플레이스가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 같은 거 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마켓플레이스에 있어가지고 마켓플레이스 활성화되면, 올리면은 비슷한 업종에 관련된 사람들은 나 저거 쓰면은 내일 쉽게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조금만 마트 템플릿 만들어주면은 바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엑셀이 쉽지만 굉장히 파워풀하잖아요.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뭐 옛날에 그 비즈니스 교수가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람들은 그 자동 드릴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4분의 1씩 구멍을 원하는 거지 드릴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도 뭐 여기 있는 한 분들은 사실은 뭐 이런 자동화 RPA 뭐 이런 거 있지만 그냥 일반인들이나 회사원들은 내가 5시에 퇴근할 수 있는 걸 원하는 거지 자동화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가 되면 좀 이게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일하는 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럼 다음엔 자료를 올려드릴까요? 예. 네, 수고 많으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그쪽으로 마우스 마우스를 누르시고 거기 중에 그거를 저쪽으로 마우스가 가가지고 고난이 제가 할 수가 없네. 저도 대화에 참여하고 싶어서 계속 근데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뭐 굳이 제가 이제 중간에 할 얘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MVP거든요. 그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뭐 회사를 뭐 대표해서 얘기를 하란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커뮤니티 상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제조 엔지니어링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RPA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넘어왔네요. 예. 제가 할까요? 예. 제조 엔지니어링 돼서 이제 발표를 이제 의뢰 들어왔을 때 고민이 좀 많았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 프리랜서라 가지고 이제 뭐 이런 RPA 시장 전반에 이런 얘기는 잘 모르거든요. 오히려 이제 저희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개인이 얼마나 RPA 쓰기가 쉽냐 이런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순서를 보니까 UIPS가 먼저 하고 제가 뒤라서 아마 앞부분은 다 얘기를 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MS RPA든 모든 RPA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몇 개를 써본 결과는 이제 기술력에 따라서 조금씩 그때 돼서 누가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이제 뒤따라가냐는 거지. 대부분의 기술은 다 똑같거든요. 근데 MS도 거의 똑같아요. MS도 이제 옛날 이제 UIPS가 지금 업계 1위잖아요. 근데 이제 한 4위, 5위 되는 윈 오토메이션을 인수를 했거든요, 작년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RPA 시장이 뛰어드는데 MS의 시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 전반적인 내용은 UIPS랑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개인적인 입장.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 다 똑같은 거고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가 이제 데스크탑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거든요. 윈 오토메이션에서. 그럼 이게 이제 얼마나 이제 편하냐 뭐 이런 것들 좀 위주로 하는데. 근데 이제 좀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UIPS는 이제 RPA부터 시작해서 AI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MS 전략은 완전히 틀려요. MS 전략은 처음부터 클라우드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AI라든가 아니면 비즈니스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클라우드 이런 모든 것들이 일단 완비된 상태였거든요. 이게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얘기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엑셀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자동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벌써 파워 오토메이트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 템플릿이. 그건 공짜로 얘들이 만들어서 내주거든요. MS에서 벌써 만들어서 내주는 그런 템플릿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입장인데 근데 이제 좀 부족했던 게 사실 이 부분이었어요. 다른 어떤 뭐 클라우드라고 이런 건 강력했는데 근데 이제 내 PC에서 자동화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상당히 약했거든요. 그래서 MS에 처음에 만든 제품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성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나보다 아무도 이제 관심도 안 가지고 이랬는데 윈 오토메이션 이제 사오면서 어떻게 됐냐 그러면 상당히 수준을 높여놨어요. MS의 시각으로. 그래서 예전에 한 4, 5위 할 때 윈 오토메이션을 생각하시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이 얼마나 잘 쓸 수 있도록 바뀌었냐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제 아따가 이제 제가 개인 좀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클라우드 퍼스트라고 해서 이제 RPA, 뭐 DPA, 프로세스 마이닝은 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 그러면은 여기 DPA 부분하고 AI 부분하고 이제 BPM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MS에서 구축을 했고 그리고 이게 그냥 구축 정도냐 아니에요. 이게 다이나믹 365라든가 MS의 가장 본질적인 서비스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뭐 이런 걸 만들어서 뭐 이렇게 연결해서 쓴다기보다는 그 제품 자체를 쓰다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전략이 조금 다르다는 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10월 달에 이제 윈도우 11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완전히 다 바뀔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윈도우 11이 들어오면서 MS RPA가 기본 탑재돼서 나와요. 그게 탑재되는 게 이제 팀즈하고 이제 RPA인데, 그럼 말은 뭐냐 하면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윈도우 11로 업데이트한 사람들은 RPA를 그냥 쓰는 거예요. 그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RPA를 뭐 무료로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 없어진 거죠. 아예 윈도우 11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이게 지금이 RPA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됐지만 미래에는 예. 그 뭐 데이터베이스 뭐 오라클 같은 것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애플도 가만히 있지 않지 않을까요? 그리고 모든 회사가 자동화 다 추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예. SAP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클라우드 퍼스트 이렇게 하면서 그쪽도 이제 자동화. 데스크탑은 예. 이제 막 혼전이 될 것 같아요. 데스크탑은. 근데 이제 예. 클라우드나 이런 데는 기존의 클라우드를 한 사람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RPA라는 것이 무엇인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오히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자동화 그런 RPA가 아니고 RPA의 궁극적인 이제 존재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옮기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나의 모든 데이터가 PC에 있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로 옮길 때 어떻게 우리 잘 모르는 비개발자도 내 PC에 있는 엑셀을 클라우드에 얹으면은 그것부터 이제 디지털 전환이 돼서 이제 그때부터 자동화가 완전 자동화가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에 내 PC에 있는 순간부터는 다른 사람이 내 PC를 원격 제어를 하지 않는 이상은 하기 힘든 면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로 옮기는 전략이 제일 중요로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기업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예. 그 인간 본연이 요새는 제가 이제 인간의 예. 그 본연의 그 마인드에 대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안 사고는 그 사람의 심리가 정한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예. 그 전에는 어떤 이성적으로 그 물건을 산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인간이 이성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일단 클라우드가 대세가 클라우드가 굉장히 좋은데 클라우드를 제가 옛날부터 그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들을 만들었는데 많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아주 불안한 마음이 영원히 떨쳐버리질 못해요. 그리고 아무리 네트워크가 좋아도 만에 하나 네트워크가 안 좋을 때는 어떡하냐라는 거에 또 그 근본적인 클라우드의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한 5, 6년, 10년 가까이는 클라우드 세대지만 컴퓨터를 보면 항상 새로운 게 뭔가 나왔어요. 뭐 엣지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엣지 컴퓨팅이나 이런 거가 아직 기술은 안 되지만 근데 뭐 엣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클라우드로 가는 게 대세일 수도 있지만 인간의 본연의 내 데이터가 더 험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세상이 오거나 막 이러면 내가 더 데이터를 내 손에 갖고 싶어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클라우드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내 데이터가. 클라우드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근데 상식적으로 인간이 몇백만 년 동안 진화했는데 내가 거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를 인정할 수 있냐 이거죠. 인간이. 그 점이 제일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대신 또 보안은 더 강력해지는 면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있는 프로 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 클라우드를 굉장히 전도를 하면 딱 클라우드로 생각을 해. 나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내가 뭘 하면 그게 이제 그 인간의 그 본능인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한 발 떠서 나오면 요새 세상 같이 불확실한 세상에 코로나가 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이게 1, 2년 전에?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은 자꾸 클라우드를 끌어가려고 그래. 근데 개인은 이게 클라우드를 가능하면 미니멈 하려고 그러는 저도 다 클라우드에 집어넣었는데 그 클라우드랑 데스크탑이랑 연계된 소프트웨어를 선호해요. 그래서 요새는 다시 모든 소프트웨어가 내 PC에서 돌아가게도 하면서
그걸 뭐라고 그러지? 하이브리드라고 그럴 예. 수 있습니까? 예, 엣지라고 아니면 그러지? 멀티. 내가 멀티 하다가 클라우드. 예. 그 어느 때만 연결하고 그게 끊어져도 어저께도 제가 네트워크가 끊어졌는데 그냥 좀 불안하지만 내가 PC 안에서 썼어요. 무슨 그거를. 근데 난 두 개를 다 설치해 놓고 예. 그래서 클라우드 만능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클라우드 일찍 시작을 했지만 클라우드에도 분명히 좀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은 우려를 할 것 같아요. 특히 예. CEO나 이런 사람들은 컴퓨터 광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 4분의 1치 구멍을 원하는 거지 예. 드릴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기 VPM도 사실은 AI가 아무리 해도 VPM은 존재할 거 아닙니까? 이 엔진이. 존재하죠. 그런 것들 또 마이닝도 있어야 되고 예. 또 클라우드에 없는 데이터를 가져다가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 공적 데이터 같은 것들을 예. 클라우드로 가져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방법,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멀티 이런 어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도 많이 쓰고 그 당시에 이런 프로세스 마이닝도 최근에는 같이 내주고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거에 예. 지금 이제 국가에서 한테 유행하다 지금 좀 사라졌는데 데이터 레이크니 예. 그 공공 데이터니 호스니 이것도 클라우드랑 다 연결돼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데이터량이 많아지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개인 데이터도 산에 있는 데이터가 지금 한정적으로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데 근데 지금 많은 데이터들 회사에 각자 갖고 있는 PC에 있는 데이터들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그 데이터들이 다 종류가 다르고 이럴 때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길 때는 데이터 레이커 같은 어떤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다. 저 약간 궁금한 게 예. 구글이나 애플 같은 데서 자기 핵심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가 약간 좀. 되게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실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데이터들이 사실 클라우드에서 올라가서 서빙되고 실제 오퍼레이션 되기도 하는데 정말 핵심적인 몇 개 데이터는 어쩌면은 온프렘 상황에서만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볼 수 있어 보여요. 이게 그 개인이 이상한 동영상 클라우드에 올렸다 폐가망신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는 클라우드를 쓰지만 조심해야 된다는 거에 항상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MS 같은 경우도 아까 실습 이 교육 같은 경우 할 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UiPath가 한지 오래됐고 자료들이 많잖아요. 그럼 윈 오토메이션이라든가 이제 MS 같은 경우는 자료가 좀 적은 경우 그러면 저도 UiPath가 검색해서 이렇게 구현을 했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봤듯이 이제 예제 이런 것들 설명할 때 왜 이제 뭘 할 건가 하는 얘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할 수 있는 역량은 비슷하고 못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주로 조금 전에 봤던 이런 것들이 이제 MS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똑같아요. 이게 MS에서도 여기 보면은 AI 관련돼가 송장이 오면은 여기서 이제 OCR로 추출해서 여기 데이터에 여기 이제 자기 프로그램에 올리고 그럴 때 이제 한율 같은 경우 이제 웹에 가서 크롤링해서 이제 데이터 변환해서 갖고 온 걸 엑셀에 저장하고 거의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럼 이제 너희들 이제 개인 입장에서 이제 RPA 뭐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는 컨트롤 C, 컨트롤 V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장땡이다.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자기 업무 과정이 다 연속적이고 뭔가 업무 자동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RPA는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중간에 뭔가 바뀌면은 그게 오류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똑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이런 작업, 컨트롤 C, 컨트롤 V가 진짜 많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컨트롤 C, 컨트롤 V가 많은데 얼마나 한 10분 정도 걸린, 그런 건 하시지 말라고 그냥 손으로 하시고. 근데 이게 매일 한 10분이라든지 한 달, 지금 제가 이제 켈로그에서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직접 이제 한 달 동안 해준 그분 거는
이틀 정도가 다운 걸려요. 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하는 방법은 되게 쉬운데, 뭐 조건 검색에 들어가서 클릭 하는데 2달 정도, 이틀 정도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이제 제가 한 시간 반 정도로 이렇게 에러 안 나도록 해서 만들어 드렸거든요. 이런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다가는 예. 이거로다가 그 유튜브 그 편집하는 것 좀 자동화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제일 하기 싫은 거야. 엄청 근데 힘들어요. 그 이게 상황에 따라서 너무 많이 어려워. 바뀔 수 있잖아요. 편집 예. 상태가. 예? 편집 상태가 편집해야 되고 기본 상태가. 그거 진짜 그러면 너무 힘듭니다. 지겨운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시장은 영원한 것 같아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피곤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걸 줄여줄 수만 있어도 분명히. 예.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책 읽은 다음에 정리해서 나한테 알려주는 거, 이런 거. 예.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떤 거 중에 자르면 네. 어떤 부분은 반드시 그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걸 연결해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방금 말씀하신 나의 전체 업무 중에서 부분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최적화되면 이제 전체 다 연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그때가 이제 완전 자동화고 지금은 오히려 가장 많이 이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마이닝 같은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게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 찾는 부분이 솔직히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이것도 이제 그 레코딩 아까 얘기한 예. 것처럼 이게 역사가 꽤 오래됐더라고요. 예. 있잖아요. 매크로나 뭐 이런 거. 한 10여 년 됐으니까 예. 이런 부분의 기술력은 이제 뭐 그냥 평준화가 됐다고 보셔야 되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아까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면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작년에 UIPS 할 때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제품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거 보다가 아까 실습하실 때 모양 보고는 거의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사람들 생각하기에 이런 인터페이스가 가장 쉽게 느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예전에 윈 오토메이션을 좀 써보셨던 분들은 이런 거 아니고 이것도 훨씬 더 복잡했거든요. 그때는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MS 제품들 사용할 때 엑셀하고 파워포인트 기준으로 많이 얘기하거든요. 사람들한테 너 엑셀 잘 쓰나? 아니면은 파워포인트 좀 쓸 수 있냐라고 했을 때 파워포인트 쓸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더 쉬워요. 파워포인트 정도 되면은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 그냥.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은 이거를 해서 교육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지만 이걸 프로젝트에 가서 이렇게 뭐 옛날에는 프로그래머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크립터나 뭐 이런 거는 오라클이나 이런 건 데이터베이스를 막 만들고 그런 인력들은 많이 안 쓰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는? 보통 RPA는 프로세스를 새로 만들진 않으니까 있던 거를 연결시키는 일을 하니까 실제 얘기하신 그런 인력보다는 그러면 제가 걱정이 IT 프로페셔널이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죠. 뭐 인하우스도 만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게 자꾸 자동화되고 이러면 IT 관련해서 개발하셨던 분들은 여전히 개발을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개발할 때 타겟을 2개를 나눠보더라고요. 하나는 사람을 위한 시스템. 이때까지 계속 만들어 왔었어요. 근데 이제 추가되는 게 뭐냐면은 야, 로봇도 이제 같이 쓴다며. 그러면 처음부터 로봇을 위한 고려도 해야 되겠네. 그쵸. 개발 방법론에서도 이때까지는 사람을 위한 개발만 했었어요, 시스템을. 그래서 시한성이 좋거나 UX 만드는 것도 누굴 위했냐면 사람이 보기 편하고 한 걸 만들었죠. 근데 추가로 뭐가 추가되냐면은 그게 로봇이 처리할 때는 꼭 편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로봇이 처리하기 좋게끔도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전체적인 IT 개발 입장에서 최종 유저를 사람 플러스 로봇까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개발 일은 똑같이 있는 것 같다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디지털 워커들이 디지털 워커끼리 소통할 수 있어요? 그 디지털 워커끼리 소통하는 방법이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UIPS 입장에서 로봇이 논리적으로 unattended라고 해서 사람이 케어하지 않고 알아서 도는 로봇, 그 다음에 사람이 실행시켜주는 attended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하거든요. 그 둘 사이에 콜라보레이션도 되고요. 아까 제가 참여라고 했던 부분이 아직 성숙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하이브리드 형태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틀은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약간 개체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디지털 워커는 그렇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도 용량으로 이렇게 딱딱 버추얼도 나눠주잖아요. 예, 예. 근데 디지털 워커는 그 나눌 수 있습니까? 나눌 때는 저희도 입장에서 아까 유형별의 그 어텐디드, 언어텐디드 컨셉을 나누고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이 하는 업무, 그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액터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은 업무에 따라 가지고 그룹핑을 해줍니다. 그래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계정이 되게 좀 이렇게 스트릭트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특정 일은 한 계정만 할 수 있어. 그래서 걔들을 10명을 로봇을 만들어 두면은 오직 그 일은 그 계정 업무만 처리할 수 있어가 되거든요. 이렇게 업무별로 나누기도 하고요. 아까 제가 했던 계층별로 나눈 거에서는 언어텐디드 형태이냐, 어텐디드 형태이냐. 저희들 중에 하나는 또 이제 소프트웨어 테스팅 관련해 가지고도 사람이 할 때 인수 테스트를 로봇이 하는 게 있는데 걔는 또 테스팅 로봇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나눠보는 것도 있는 것 제가 같아요. 물은 이유가 미래는 그 로봇 하나가 이제 뭐 근로소득세를 뗄 것 같아가지고 로봇에도 사실 나오고 있잖아요. 예, 지금 나오고 있어요, 로봇세가. 맞아요. 왜냐면 로봇세를 안 나누면은 기업들이 다 로봇만 한다고 예. 하면 돈 하나도 안 내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게 사실은 세상을 많이 변화시킬 것 같아요. 일하는 형태를. 많이 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책 읽은 책 중에 뭐, 노동의 종말이라고는 책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이 말한 그런 아름다운 노동의 종말이 아니라 이상한 노동의 종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자동화 조금 하겠다라는 건데, 그 사이에 진짜 많이 발전됐어요. 많이 발전됐어요, 생각보다. 기업 내에 실제 디지털 워커가 하는 영역이 완전히 생긴 것처럼 실제 많이 발전하게 됐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좀 더 가속화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되거나 실제 근무지에 가지 못하니까 그럼 일은 어떻게 해? 이런 일이 결국은 야 대신 일할 수 있는 로봇이 있다며 그러면 어떻게든 바로 스위칭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지. 컨텐츠 플랜은 기업은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디지털 워커를 넣게 된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 가속화시킨 경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환경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서 여전히 로봇을 같이 활용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모델을 좀 찾아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지금 이제 이걸 하시고 있는데 한 2, 3년 정도의 마이크로소프트의 목적을 보이세요? 아까 이제 이렇게 여러 개를 했는데 그걸 이제 우리 그 시청자에게 이 친구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한마디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은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요즘 AI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는 이제 똑같은 것 같아요. 발전 방향, UiPath도 그렇고, 이제, 근데 MS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AI를 했잖아요. 한 10여 년 가까이 되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제품들이 가장 밑단에서 AI, 우리가 보통 AI 한다고 할 때는 요 밑단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서비스들이 더 만들어져요. MS의 가장 큰 이제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서비스를 빨리 잘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들을 AI에 관련된 아까 OCR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얘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거기서 연습을 조금만 하시면 한 1시간 정도만 하시면은 파워 오토메이트 여기 이게 RPA거든요. 이거랑 바로 붙도록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UiPath의 미래라고 이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시각화 앱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 이런 것들이 한 3년부터 다 통합이 돼 있어요. 통합이 돼 있는 데다가 이걸 이제 통합을 시켜 놓은 다음에 여기서 만들면 되는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얘들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오피스 365 제품들, 엑셀 뭐 이런 것들 좀 팀즈도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제품에서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제 파워 플랫폼 안에 파워 오토메이터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RPA거든요. 근데 이거랑 다이나믹 365랑 실제 서비스 우리 ERP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회계 프로그램들 이 안에 다 유기적으로 다 복합시켜 놨어요. 지금 통합 작업이 한 3년쯤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제 MS의 미래가 뭐냐고 이렇게 물으시면은 이거는 제가 RPA보다는 디지털 전환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RPA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디지털 전환화 시켜서 오직 안 해야 될 것도 되게 많거든요. 아까 이제 예제에서도 뭐 이메일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회사에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자기 거를 엑셀에 있는 거를 파일로 다운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시각화 만들고 그걸 다시 또
PPT를 만들고 이거를 메일로 보내는 이 작업을 하고 싶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왜 그렇게 하시냐고 처음부터 클라우드에서 시작하시면은 그 데이터를 엑셀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려놓은 다음에 거기서 파워 BI로 바로 연결시키는 거 되게 쉽거든요. RPA 하는 건 되게 어려워도 RPA 이게 그 서비스 간의 통합은 되게 쉽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파워 BI에서 나온 결과물을 팀즈에서 이 회장님이든 필요한 누구분에게 바로 같이 팀즈로 이제 소환해서 같이 보면 되는데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면은 우리는 그래도 위에 보고할 때는 종이로 그래서 이제 놨는데 근데 사고를 바꾸면은 되게 이제 이런 식으로 편하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이제 MS의 전략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아까 클라우드를 보시면 그 MS가 가는 클라우드의 방향을 보시면은 RPA가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RPA를 최대한 많이 쓰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RPA보다는 그 RPA보다는 어쩌면은 클라우드 전략 이쪽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MS에 있어서는 가장 큰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김영수 이사님께서는 앞으로 이 업계가 뭐 커지는 거는 뭐 당연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요즘에는 보면 조용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안 들어갈 것 같았는데도 다 쓰고 있어요, 슬슬. 그리고 뭐 요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문에 안 쓸 수도 없게 됐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 같아서는 요거 다음은 그 저희가 다시 보여야지 않을까. 옛날에 한번 유행했었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이게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단순하게 자동화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먹거리도 찾고,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궁극적 목적은 그 디지털 환경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거지, 뭐 이걸 뭐 디지털라이제이션하고 뭐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CEO는 일단 야 너무 많이 이렇게 막 변하는데 도대체 내가 뭐 해야 되지? 디지털 전환 좋아. 근데 디지털 전환 해가지고 내가 디지털 이득이 뭐지?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맞죠. 좀 한번 여지껏 또 이 분야에서 계속 해주셨으니까 올해 내년 정도에 또 기업들에게 여기 들으신 분들에게 이쪽으로 가시면은 또 귀인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실제 하고 싶은 거는 여전히 생산성을 높이는 일들을 꽤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생산성 중에 하나가 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도 되게 큰 생산성을 가져오긴 하거든요. 혹은 주어진 시간 내에 빨리 뭔가를 처리하는 게 생산성이 좋아지는 거긴 하죠. 그리고 시간이 줄어들면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런 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냐를 보시면은 그게 이제 AI, ML도 하나의 전략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빨리 정확하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RPA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의 하나로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PA는 사실은 다른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부작용 중에 하나 저는 보는데 RPA는 기존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쓴 게 아니에요. 뭐랬냐면은 있는 프로세스를 조금 로봇이 대신해 준 거죠. 그러다 보니 일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좀 높아진 게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다른 일들은 일하시는 분의 만족도는 하나도 바꾼 게 없어요. 새로운 일은 새로운 AI로 만들어진 것 뿐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는 일이 사실은 조금 더 줄어들고 로봇을 가져가면서 자신이 해야 될 좀 더 집중할 일에 시프트가 되는 셈이었죠. 그런 효과도 놓을 수 있어서 사실은 RPA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생산성 높이는 일도 하지만 직원의 만족도 부분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을 이거는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질문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게 이제 문중님이 RPA를 인공지능 클라우드 새로운 기술과 접목하여 업무 생산을 높이고 ROI 효과적으로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거는 좀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리고 로봇 이퀄 AI라고 봐야 되는지요? 저거보다는 로봇이 자체가 AI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로봇이 AI의 일부 기능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AI는 이제 차이가 로봇은
프로그램 한 대로다가 움직이는 것도 로봇이지만 AI는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AI 수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요 RPA를 도입하여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업이 어느 정도 기간이 구현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저희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RPA를 기업에 도입하게 되면 가장 빠르게 하면은 과제 수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요. 한 개 과제를 실제 고 라이브 시켜서 프로덕션 갈 때까지 걸린 시간을 짧게 잡으면 한 달 정도, 4주 정도 봅니다. 보통 잡아도 6주 정도 보는 거거든요. 근데 과제 한 개로 프로젝트를 하진 않아요. 보통 이제 과제를 하게 되면 보통 3개월 정도 플랜을 세우고 진행하는데 그 안에 10개 과제가 될 수도 있고 뭐 5개 과제가 될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개발하던 것보다는 분명히 빠르게 결과가 나오고 ROI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보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조와 제조 이외의 RPA의 트렌드 차이가 어떤 것인가요? 좀 어렵지만 좀 대략적으로 좀 얘기를. 제가 볼 때는 제조와 제조비에 큰 트렌드 차이가 있다고 생각 들진 않아요. 다만 이제 RPA 관련해서 제조 관련해서는 조금 더 아까 설계 관련된 부분은 사람의 그 창의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예술적에 가까운 부분, 기술적인 가까운 부분을 본다면은 금융에서 처리하는 것들은 사실은 기술은 필요 없고요. 단순 룰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룰이 잘 디파인되어 있냐 아니면 어느 정도 창의적인 영역이 있나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창의적인 영역의 차이는 이 창의적인 영역의 핵심이면은 사실은 반복적인 일보다는 얘를 해결해야 되는데 얘는 아직까지 기술적인 입장에 봤을 때는 좀 더 시간이 더 걸리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또 다른 쪽에 또 빨리 적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은 RPA가 이게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근데 이제 이걸 바꿔놓어서 얘기를 하면 보통 AI랑 인더스트리얼 AI랑 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더스트리얼 AI는 공장에서 어떤 문제를 꼭 해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거고. 보통 AI는 뭐 우리 서비스가 좋아진다든가 우리가 기분이 좋아진다든가 뭐 좀 더 편리해진다 그러면 다 AI를 받는 거고. 그리고 요 질문도 하이퍼 오토메이션 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RPA를 시작하다가 몇 년 동안 그 페이스북에서 그룹을 하다가 너무 RPA 너무 오래 한 것 같아. 내가 한 6, 7년 한 것 같아가지고 이름을 하이퍼 오토메이션으로 바꿨는데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꿨는데 뭐 변화가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도 하이퍼 오토메이션 시대에 그 의미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RPA. 좀 의문이나 이거. 같은 2020년 그때 나온 보고서 때문에 이 말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RPA에다가 AI를 붙인 게 이제 아니면 모든 이제 전자동화 이게 이제 초자동화가 하이퍼 오토메이션 뭐 이런 용어를 썼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건 그렇다면은 또 하나 저의 개인적인 질문인데 RPA가 그 메타버스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메타페이스라서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필요해요. 저는 그 MS 홀로렌즈 2가 이제 MS의 메타버스에 가장 이제 앞서가는 것들 기술력을 보여주는 제품이지 않습니까? 그 이제 홀로렌즈를 보시다 보면은 거기 화면 안에 공간 안에 오토메이션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워 앱스.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 가상 공간에서 뭔 작업을 하다가 우리 뭐 누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든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버튼만 누르면 그 뒤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클라우드로 가야 중요하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클라우드에서 움직일 때 뒤에서 움직인 자동화도 결국에는 이제 클라우드 상에 올라가 있으면 데이터들이 뭐 갖고 오거나 승인하거나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냐. 저는 이제 메타버스도 비슷한 얘기 중에 하나가 사실 메타버스가 만들어지는 게 특정 공간에 사실은 이제 캐릭터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모양은 좀 바뀐 것 같아 보이고요. 결국 들어와서 어떤 액션을 할 거냐인 거죠. 그게 업무가 관련돼 있으면은 이게 사실은 업무 프로세스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메타버스 안에 은행원들이 사실은 와서 뭐 이렇게 대출 관련된 거 하나 예금 신청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접수된 일은 자연스럽게 사람이 아니라 메타버스에 대응하는 사람, 요 앞에 있는 에이전트들은 사실은 로봇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메타버스는 채널 입장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RPA한테 일을 시키는 채널이 지금은 아주 딱딱한 사무실에 사는 채널이라면은 그게 아니라 가상 공간 채널을 통해서도 로봇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근데 나는 이거 보면서 어우 야 이거 매트릭스에서 일어나는 거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닌가. 왜냐면 매트릭스 안에가 다 프로그램이잖아요. 그게. 야, 이 앞서간 것 같아 그 영화가. 그건 엄청난 영화. 그다음에 요거를 한번 이동기님이 예. UI 패스를 작성할 때 RPA 사용자에게 배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UI 패스 툴로 만드시면은 논리적으로는 누계 패키지라고 하는 패키지 형태로 배포가 됩니다. 걔는 이제 바이너리 뭐 DLL을 묶어놓은 하나의 zip 파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zip 파일을 UI 패스 로봇이 알아서 실행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뭐 그 책을 읽으셔가지고 공부하셔도 될 것 같고 이제 다 비슷비슷한 질문인데 이것도 한번 오태정님이 UI 패스를 이용할 경우 RPA 지원 범위 및 자유도가 높아 내부 보안 정책과 충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나 보완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기업에서 꽤 많이 도입하고 계시고 금융권이 저희들 제품 많이 도입하고 계신데 금융권 보안이 좀 까다롭긴 하거든요. 금융권 보안이 좀 까다로워서 일반적으로 보안 정책 자체가 일반 사람이 쓰는 것과 동일한 정책을 가져가긴 합니다. 대신에 RPA가 처리할 때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가 객체를 인식하거나 화면을 가끔 캡처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보안 정책이 화면 캡처를 막아놓은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까맣게 보이는 거죠. 객체를 인식할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화면에 그림을 그리거나 이미지를 저장해야 될 때는 저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는 뭘 해주냐면은 일반적으로 로봇이 수행할 때 로봇 계정을 따로 둔다 그랬잖아요. 로봇 계정에 대해서는 화면 캡처를 로봇이 수행할 때 일시적으로 꺼주든가 오프시켜주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런 몇 가지 보안 정책은 보안팀과 보통 협의를 하긴 하는데 기본 정책은 동일하게 사람과 동일하다. 다만 시스템 액세스할 때 생기는 몇 가지 컨플릭은 일반적인 예외 처리를 하거나 규정을 좀 완화시켜주거나 이렇게 해야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그 에이전트 플로우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챗보트 에이전트지 않습니까? 예. 서로 뭐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챗봇이요? 예. 챗봇하고는 인테그레이션이 잘 돼 있죠. 그래서 챗봇도 RPA 입장에 보면 하나의 채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일을 시키고 싶을 때 어떻게 일을 시키냐? 채팅으로 나 월간 보고서 만들어줘. 그럼 물어보죠. 어떤 사업부요? 이 사업부. 기간은 언제로 할까요? 오늘부터 월간이 안 끝났으면 어제 날까지 해서 만들어줘. 이게 하나의 채널로 쓰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챗봇이 뒤에 이제 있으면은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로봇인지 아닌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전화로 왜 미국에서 만든 AI에서는 전화를 걸면 답하는 사람이 사람인지 로봇인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마 채널로 활용돼 가지고 RPA를 훨씬 더 쉽게 쓸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재성님한테 질문을 AI를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뭐 머신러닝이나 이런 거 뭐 코딩도 하시고 뭐 텐서 이런 것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조금씩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기다 인베딩처럼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RPA로 뭘 할 수 있냐, AI 붙이는 거잖아요. RPA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아까 OCR이라든지 번역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아까 뭐 송장은 영어로 왔는데 이걸 한글로 번역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할 때 이제 AI가 그 중간에 인베딩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인베딩 할 때 코딩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회사에 이제 그 AI 전문가도 필요하고 RPA 전문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사람이 없을 때 아까 중소기업이라든지 만약에 개인이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벌써 이제 MS에서는 그런 것들 다 만들어 놨다는 거죠. 학습을 해서. 그래서 여러 이제 밑단에서부터 하나하나 다 할 수 있는 AI부터 해가지고 아까 그 파워 플랫폼이란 이런 곳에서는 그쪽에서 이제 AI 빌드에서는 방금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업무용 이제 AI에 관련된 것들은 벌써 학습해서 다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불러서 버튼 하나로 불러서 그냥 넣거나 아니면 약간의 몇 번의 버튼을 통해서 학습을 시켜서 불러오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새 보면은 그 돈 버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플이나 뭐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은 내부에서는 많이 하는 것 같아 이것저것. AI도 하고 뭐 메타버스도 하고. 근데 그 최종적으로는 CEO의 결정이 남아 있는 것 같아. 뭐가 돈이 제일 많이 벌까? 다 하기는 다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 애플이 뭐 어떻게 하면 이 메타버스를 해가지고
돈을 그냥 왕창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뭐 우리가 이런 것도 하고 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참 무서운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해외 기업에 보면 사실은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다 뭐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다 못하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나중에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두 분의 연락을 하시면 일단 이분들이랑 친해지면은 그 RPA는 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늘 두 분 굉장히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질문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